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퇴근길도 여전히 쌀쌀하네요. 네. 저 처음으로 니트 입었습니다. 아, 많이 추워졌죠? 예쁘지 않습니까? 아, 예쁩니다.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뉴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주호 기자가 먼저 해주시죠.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뉴스의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순서가 이게 먼저 나오는군요. 예, 그럼 이거 먼저 할게요. 예. 네, 이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3프로 TV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게 바로 실손보험 청구할 때 너무 불편하다. 이거 조금 간소화시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이게 드디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뭐 연말쯤에 이제 실손보험의 청구가 자동화되는 예. 방식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번 개정안은 사실 참 오래된 것으로 아마 다들 진짜 오래됐죠. 14년. 예, 너무 오래됐죠. 14년 됐었는데 지난 14년 동안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실패했는지 제가 이제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그 예.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대립이 상당히 거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예. 당연히 보험업계가 반대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실상은 좀 그게 아니었었죠.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험업계는 찬성하고 의료계가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일단 환자들의 의료 정보와 개인 정보를 사기업인 보험사가 모두 다 들여보다 볼 수 있게 되면 보험금이 인상되고 보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었는데 사실 조금 삑딱하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주로 돈이 되는 항목은 비급여 진료인데 예. 이 비급여 진료가 적나라하게 데이터로 모두 다 누적이 되면 비급여 보장 항목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비급여 비용을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보험사는 이제 찬성하는 이유가 원래는 자동 지급해야 되니까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하지만 실손 청구가 간소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비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보장 범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뭐 고지 의무,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이더라도 전산 하나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 소비자가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뭐 보험료 할증을 매긴다든지 부담보를 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보험사가 찬성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진통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개 기관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곳으로 둘 것이냐에도 아직 그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개기관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그럼 진료 청구된 내용을 보험사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냐 예. 아니면 중개기관을 두고 거기다 전달하면 중개기관이 각각의 보험사에게 알아서 전달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갖고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보험이 네.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네. 그리고서 그 진료에 대한 돈을 내고 그 서류를 가지고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 내고 네. 그럼 거기서 환급을 해주고 그렇죠. 하는 구조냐 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바로 가는 거 네. 그게 이제 중개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험개발원이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사실 이거는 좀 소비자 입장에서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서류를 받았잖아요. 네. 내가 받아서 보험사에 주나 아니면 병원에서 그냥 보험사에 주나 네. 그럼 정보를 보험사가 가져가는 건 똑같지 않냐. 네, 그렇죠. 근데 무슨 정보 유출이 되는 거면 네. 그리고 저런 거랑도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카센터에서 차 수리하고서 사고 나면은 네. 그러면 우리가 카센터에다 돈 따로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센터가 알아서 보험사에 연락해갖고 받잖아요. 네. 그것처럼 좀 편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중개기관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보험개발원이 그걸 다 모아서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그냥 뭐 개별 보험사로 줄 것이냐 뭐 이런 정도 이슈가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단 중개기관은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예. 차후에 약간의 진통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안이 공포되고 1년 정도 걸려서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부터는 간편한 전산 청구가 가능해질 것 같고요. 의원급은 좀 1년 정도 더 있다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전산 시스템 갖추는 데 네네. 그거죠? 네. 저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라는 댓글들이 좀 있으시네요. 결별하셨어요. 네, 유빈하고 결별했다고. 결별해서. 지난번에 사과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라켓 부시고 이번엔 결별하고. 네, 이번에 유빈과 네. 결별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뉴스 준비했는데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에요? 이게 그 네. 전기요금이라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조금 역할을 한다라는 게 WTO 체제에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그 전기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경쟁 위반이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그걸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 그 철강 회사들이 전기요금이 너무 싸니까 낮은 원가로 우리한테 수출을 한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싼 거다라는 그래서 철강 가격이 주장이에요? 싸고 그래서 한국 제품이 팔리는 거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관세를 1.1%를 물려야 한다라는 최종 판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오늘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번에 미국의 상계 관세 최종 판정과 함께 국내 철강업계와 ITC 제소를 국제무역법원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업계가 그 국제무역법원에다가 제소 소송을 걸면 네. 정부가 제3자 참여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가 관세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건데 참 이 뉴스를 보면서 되게 좀 아이러니했던 게 미국이 자기들이 자기네 나라를 보조를 안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 자유무역의 시대. 그렇죠. 그럴 때는 서로 뭐 보조금 주지 말자, 뭐 여기 전기요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처럼 대놓고 자국 기업,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뭐 중국. 네네. 네. 이런 데든 그럴 땐 보조금 조사도 하고 뭐 그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하고 통상 환경이 분명히 다른데 이게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도 이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그 미국 상무부에서는 그게 뭐 한국 전기요금이 조금 뭐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이게 정말 산업에 주는 피해는 좀 미미하다라는 판단을 해왔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요금을 적게 올렸다. 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이게 안 좋게 생각하실 네네. 건데 네. 전기요금 비싸다. 뭐 그리고 그쵸. 이게 산업용 전기요금만 비싸지 가정용은 비싸다 이렇게 그쵸. 얘기하실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네. 지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조사를 한 거예요. OECD 국가의 전체 평균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영국이 37.87 킬로와트 시당 37.87일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9.61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9.53 정도다. 네. 그러니까 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이 문제가 좀 부각이 됐던 거는 다른 나라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리고 사실 거기서도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어 유럽 네. 자기들이 그 러시아에서 가스 싸게 쓰다가 네. 그거 끊겨갖고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우리나라가 좀 더 잘 가져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거는 전기를 만드는 원가 대비해서 네. 너무 싸게 공급을 했다. 이게 보조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은 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게 아니지 않냐. 그렇죠. 직접 지원은 아니죠. 직접 지원은 아니죠. 네. 왜냐면 한전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건 한국전력의 부채지 나라 부채가 아니지 않냐. 네네.
요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이게 통상에선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하냐 아니면은 민간인 듯 민간 아닌 민간 같은 너가 네. 지원을 하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지원을 한다. 애매한데요? 그럼 이게 국영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국책기관이긴 한데. 네네.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이 주도한 채권단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슬그머니 여기 채권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네. 시중은행이다. 이런 식으로도 빠져나가곤 하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꼼수라고만 볼 게 아닌 게 이게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세련되게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느냐에 대한 수싸움입니다. 네네. 그리고 예전에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원할 때도 사실상 산업은행이 지원했지만 전면에는 외환은행이 나서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일본 반도체 회사 망하네 안 망하네 막 그래가지고 네. 일본 정부에서 막 사람 막 보내가지고 니네 뭐 지원을 했네 안 했네 조사한다고 난리치고 그랬을 때 산업은행은 저희가 한 거 아닌데요. 시중은행 민간 외환은행에서 한 겁니다. 네네. 민간 채권단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 그러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과정에서도 이게 그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세련되게 잘 넘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와 함께 살짝 뉴스 하나 걸쳐드리면은 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철강 알루미늄 무역에 대한 합의 방안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네. 관세 뭐 있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네. 좀 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도 유럽에 대해서 맞아요. 그때 뭐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철강은 25%,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트럼프 정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다음 달 31일까지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세하고 EU의 보복 조치가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야 우리 이거 서로 이렇게 두드려 맞지 말고 요거 좀 합의해서 풀자. 그러면 이건 전기료가 진짜 보조금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네. 너 네 편? 나 네 편? 이거 확인하는 작업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명분은 여러 가지가 네네. 있죠. 뭐 그런데 이번에 상계관세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철강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측면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나왔군요. 방통위가 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680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도 좀 히스토리가 있는 내용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좀 반발의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고. 자, 사실 그런데 한번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2021년 9월에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렸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예. 2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이 바뀐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고 1년 만에 방통위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인앱 결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앱 안에서 결제하는 그 금액의 30%를 구글과 애플이 띄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인앱 결제 수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 구글의 경우에는 그 원래 한 30%에서 이게 법이 딱 바뀌고 나니까 그러면 26%로 낮춰줄게 라고 했었죠. 26%로 낮춰줄게.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결제 수수료가 4%가 되는 형식이 만들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아니 뭐 바꿔서 26% 낮춘다더니 결국은 꼼수였네 라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사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원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바가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지금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을 되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말은 그쵸. 전 세계가 우리나라 지켜보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과징금을 이번에 추징을 하기로 판단을 내린 건데 저는 사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이기도 했었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680억 원이
과징금으로 추징된 거지라는 예, 생각이 예.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앱마켓의 관련 매출액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 된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일단 구글이 475억 원, 그 다음에 애플이 205억 원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구글은 한 2조 원대의 앱마켓 매출을 산정을 한 거고, 아이고. 애플은 많이 벌었네. 그렇죠. 1조 원대의 앱마켓 매출을 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앱마켓만. 근데 우리 안 그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권순우 기자도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보면은 구글이 3,400억 원 우리나라에서 벌었다면서요. 그래서 법인세는 169억 원만 냈다면서요. 근데 앱마켓만 지금 산정된 게 2조 원대잖아요. 예. 앱마켓만. 그죠. 참 이걸 보니까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버는 것도 좀 덜 벌고 네. 세금도 좀 더 내고 이게 한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지. 이게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글 이 플레이 이런 데서 다운 받아가지고 네. 뭐 한다라고 해서 돈 내면 거기서 30% 떼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결제 수수료 명목인데 그럼 네.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그거 하지 마. 네. 그랬더니 그러면 앱마켓 수수료로 26%하고 결제 수수료는 4%로 하자. 뭐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물론 애플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애플이 그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애플의 반응 뭐였습니까? 동의 안함. 아, 반응 나왔어요? 아니, 반응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에 나온 개념인데 네네. 동의하지 않는다. 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경연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엄청 쳐다보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쳐다보고 있고. 네네. 야, 법 만든 거는 봤는데 법 만들고 나니까 저런 식으로 피해가네? 네. 라는 것까지 본 거죠. 근데 피해가니까 거기다가 과징금을 또 물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소송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그때 이거 되게 웃겼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유튜브 결제하면 10,000원이고. 아, 그 3자 결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잘 몰랐잖아요, 서로들. 네네. 그러니까 자기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으로 맞아요. 결제하면 13,000원이고 맞아요. 인터넷으로 결제하면 10,000원이고. 네. 나중에 그거 알고서 다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랬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요맘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그 주식당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그리고 1%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 전에 이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이걸 좀 주식을 판다. 판다.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약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대주주로 규정된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거냐? 네. 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요새 이제 좀 있으면 국정감사 시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나온 그 양도세 현황입니다. 그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서 얻은 양도 차액이 1인당 13억 원이다. 지난해 상장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00명 네. 정도 되고요. 전체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 한 0.05% 정도 네.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련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참 이 부분도 잘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왜요? 작년에 아,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작년에 안 좋았었는데 네. 그게 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연말에 정해지고 네. 그 중간에 납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수익인 것 같아요. 2021년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작년에 아. 수익을 낸 게 아니라 그 그쵸. 전에 낸 수익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못 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중에 그 대주주에게 부과됐던 상장 주식 양도세가 한 2조 983억 원 정도 되고 1년 전보다 35.7%가 약 5천억 정도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돈을 얼마를 취득해서 얼마를 벌었냐라고 봤더니 그 7천여 명의 대주주는 7조 2,570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 5천억 원에 매도했다. 7조에서 16조요? 많이 벌었죠. 아, 많이 벌었네. 그러면은 필요 경비 제외하고도 수익률이 126%다. 좀 부럽습니다. 아. 이게 뭐 주식 투자 잘해서 버신 부분이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그러려 그런 건 아닌데 네네. 그냥 좀 보니까 조금 부럽더라. 부러워서?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유예가 돼 있긴 하지만 진행 상황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자 감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슈는 2년이 연장돼 있고 굉장히 논쟁점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또 그때 가서 막 또 뭐 이거 한 해 안에만 그런 얘기 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유예 시간이 있는 동안 좀 체계도 좀 정비를 좀 하고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반응들이 대부분 부럽다. 아, 부럽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허 기수님이 네네. 1,000억 벌고 양도세 낸 다음에 2천억 잃으면 세금 내고 돈도 잃고 이게 말이 이것도 되나? 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은 이제 몇 년을 합산할 것이냐에 맞아요. 대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는 저희 그 취재팀에서 조금 더 한번 체계적으로 그 논쟁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는 좀 정보성으로 예, 좀 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이건 뭐 동시에 해도 되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죠. 예, 예.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화면 함께 보시죠.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 육아 휴직제를 3+3이라고 해서 3개월 이동안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줄게 였었던 것을 6개월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 아내가 6개월 하고 나머지 6개월을 남편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6개월을 부모 육아 휴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기준이 완화가 된 게 자녀 연령이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였어요. 근데 조금 더 나이를 좀 늘려서 생후 18개월 내에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예. 이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이번에 조금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받는 거냐면 첫 달에는 200만 원 받습니다. 한 사람당. 예, 예. 두 번째 달에 50만 원씩 높아져서 두 번째 달에 250, 3개월 300만 원, 그래서 6개월 되면은 450만 원이 되고 이게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9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는 건데 제가 이걸 다 계산해 봤거든요. 6개월을 부부가 다 같이 받았을 때 예, 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3,9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적으로 했을 때. 누적으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오늘 그 헤드라인 가운데 전 이 헤드라인 정말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헤드라인이 매경에서 우리 아이가 그랜저 사줬어요. 그러게요. 출산장려 정책은 이게 네. 숫자를 보면서 그 일도 안 하고 뭐 그 정도 받아가는 거냐라는 네. 비판을 예전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각하긴 한데 예. 그렇다고 당장 저한테 당신 저 남자잖아요. 예. 육아휴직 들어가세요라고 해도 선뜻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있는 게 아무래도 2021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아직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가 가장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1순위로 꼽혔기 때문에 3프로 TV가 출산 장려를 하지 않는 분위기의 회사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주호 기자가 지금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못 저는 아이가 커서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2개월 이틀 쉬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준비한 뉴스가 좀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헤드라인만 잠깐 읽어드리면은 챗GPT 개발한 오픈 AI가 AI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걸 모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거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거의 90% 이상을 엔비디아를 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픽 카드 용도로 만들었던 GPU를 지금 인공지능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인공지능 전용으로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을 하고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다 뛰어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삼성전자하고 이제 스타트업 리벨리온 저희 3프로 TV에도 몇 번 나왔던 나오셨었죠? 네.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그 리벨리온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삼성전자가 HBM3E 네네. 요거를 같이 해서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만드는 요런 협업을 또 한다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 초거대 모델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좀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런 판이 크게 바뀔 때 빅테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폰 시대가 왔을 때 막 퀄컴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진짜 빅테크가 됐고 아. 그리고 뭐 지금 다음 세대는 인공지능이 됐을 때 나중에 뒤에 따라가는 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작할 때는 그나마라도 기회가 있을 때 네.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막 칩 딱 만들어가지고 오픈 AI가 자체 칩 검토하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네. 엔비디아보다 한국 칩이 더 좋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고 네. 그런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네.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어머니 형님이 지금 2,000원 슈퍼챗 슈퍼챗 싸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또 너무 설레고 그런 신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월요일도 쉬시고 화요일에 3프로 뉴스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